여보, 잠깐만요. 숨 주시게요. 65세에 재혼한 첫날 밤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68세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요. 온몸 깊숙이 들어오는 그 온기에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저는 떠난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고 딸한테 비밀을 만들었고 5년간 열지 못했던 서랍을 열게 됐어요. 이건 60세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65세에 다시 사랑 앞에 선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저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할 줄 알았습니다. 60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결혼한 지 딱 35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남편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념일 같은 건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도 모르는 사람. 제 생일에 꽃 한 송이 사온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애는 달랐습니다. 은수가 우리 여행 가자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1박 2일로 좀 멀리 가보자면서 벌써 숙소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여행을 가자고 해. 남편은 피식 웃기만 하더군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여행 당일 남편은 정말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비싼 코스만 골라서 예약해뒀더라고요. 점심은 한우 코스로 먹었고 저녁은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와인까지 곁들였습니다. 사귄 세월 중에 가장 고급지게 노는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두껍고 거칠었어요.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는 손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좋았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다. 짧게 대답하고는 앞만 보고 걸어가더군요.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큰 말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이것저것 챙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미리 사다 놓았고 조격할 수 있게 따뜻한 물도 받아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기념일이니까 특별히 신경 쓰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전에 남편이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좋은 날이다.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이 좋든 날씨가 좋든 그냥 묵묵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남편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가 넘고 7시가 됐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 전화에 짜증이 나르던 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병원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남편을 봤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자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람인데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던 사람인데 손을 잡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긴 슬픈데 멍하기만 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오열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빈소를 지키고 밥을 먹고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은수가 울어도 돼. 친구 경희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괴로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 목소리였어요. 35년 동안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톤, 현관에 선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소파 꺼진 텔레비전, 차가운 공기,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진짜 떠났구나.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손을 잡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 좋은 날이다라고 중얼거렸던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그게 믿어지지 않다가 그날 밤 처음으로 현실이 됐어요. 며칠 후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책상 위를 치우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노트가 한 권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표현을 잘 안 하던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죽기 3일 전에 쓴 글이었어요. 문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거기까지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곁에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자. 당신도 나도 떠난 사람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 일기장을 든 채로 오열했습니다. 20대부터 연애해서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표현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마지막 일기에서야 이런 말을 남겨놓은 거였습니다. 왜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떠나고 나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오래 울었어요. 울고 나서 일기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 뒤로 5년간 그 서랍은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비슷한 밤을 견디며 혼자 사는 법을 배워 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은 겨울은 유난히 길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집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반찬 하나에 밥 한 공기로 해결했어요.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딸 수연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38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걱정할 나이에 엄마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응, 먹었어. 너야말로 밥은 먹고 다니냐. 저는 항상 잘 먹죠. 엄마가 문제지. 수연이는 툭툭 말했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봄날 친구 경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경희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젊을 때부터 붙어 다녔고 서로 시집가고 아이 낳고 늙어가는 걸 다 지켜본 사이였습니다. 경희도 8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3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지금은 새 남편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오늘 시간 왜 카페에서 보자 할 얘기 있어. 경희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경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왔어. 앉아. 자리에 앉자마자 경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수가 나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소개팅이 아니라 그냥 만남이야. 내 남편 친구인데 좋은 사람이야. 경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내일 날씨 얘기하듯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왜 평생 혼자 살 거야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혼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경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은수가 너 5년 동안 충분히 혼자 살았잖아. 남편분도 그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서로가 곁에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차 한 잔만 마시는 거다. 제가 물었고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부담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며칠 뒤 같은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68세, 중견기업 임원 출신으로 5년 전에 은퇴한 뒤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이준호 10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어요. 말이 별로 없었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산지 10년 됐어요. 준노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오래되셨네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가끔은 뭘까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준노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웃을 때 더 깊어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남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혼잣 말이 나왔어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경희가 소개시켜줬는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있는 거지? 죽은 남편한테 다른 남자 얘기를 하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바라봤어요. 5년간 열지 못한 서랍, 그 안에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손이 서랍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아직은 열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 한 잔 마신 것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경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그 사람이 너 다시 만나고 싶대.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 한 더 만나볼게.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냥 거절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경희가 장소를 정해줬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라면서 날씨도 좋으니 바깥 공기 좀 쐬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준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일찍 오셨네요. 제가 다가가며 말하자 준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과 주름이 깊게 패였는데 웃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습관이에요. 약속 있으면 일찍 나오는 편이라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말없이 걷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준노 씨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후회하는 게 많아요. 한참을 걷다가 준노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는데 왜인지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제가 짧게 대답했고 준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준노 씨가 예약해뒀다면서 데려간 곳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준노 씨가 먼저 말했어요.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든 잘 먹어요. 그럼 제가 시킬게요. 음식이 나오자 준노 씨가 반찬을 덜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손이 크고 두꺼웠는데 35년간 봐온 남편 손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식사 중에 준노 씨가 지갑을 꺼내다가 사진이 살짝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진 같았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네 번째 만남 즈음 준노 씨의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카페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준노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 우산을 건넸어요. 저는 괜찮아요. 차 가까이 세워놨으니까.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며칠 후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칼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죽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몸조리 하세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가져왔는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죽을 먹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음식도 그 마음도 떠난 남편한테 받아왔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그 사람 어때? 뭐가 어때? 느낌이 괜찮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편해. 경희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좋은 거야. 편한 게 제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표현은 서툴러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녁을 예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준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말을 멈췄습니다. 오래 연락을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노 씨의 눈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준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귀 뒤쪽이 뜨거워졌어요. 40년 만에 다른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 40년간 봐온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손끝이 저했어요. 65세에 무슨 설렘이야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준노 씨 손이 닿았던 자리가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원래 이렇게 조용했는데 오늘따라 그 조용함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착각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따뜻함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달리 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준노 시갑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사진, 누구였을까요? 묻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래 연락을 못했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무서웠어요. 준노 씨와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준노 씨가 자주 간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식집이라고 했는데 준노 씨가 젊을 때부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하니 준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늦지 않았죠.
저도 방금 왔어요. 마주 앉아서 메뉴를 골랐습니다. 준노 씨가 된장찌개를 시키겠다고 하길래 저도 같은 걸로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벌써 여름 같아요. 사소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도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준노 씨와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어요.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려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날카로웠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노 씨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남자가 준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준노 씨 아들인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민재야. 준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준노 씨가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오래 연락을 못했다고 했던 그 아들 민재라는 남자가 제 쪽을 헬급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요즘 잘 지내시나 보네요. 새로 만나시는 분까지 계시고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준노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준노 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시죠? 다음 주에요. 전부인 기이라는 얘기였어요. 준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오실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10년간 안 오셨잖아요. 그 말에 준노 씨 어깨가 움찔했어요. 10년.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뜻인가? 민재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분이 새로 만나시는 분인가요? 대답하기 전에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또 누군가를 상처 주실 거면서요. 그 한마디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준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먼저 갈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노 씨가 숟가락을 내려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불편하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처 주실 거면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준노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반도 안 먹고 숟가락을 놓았거든요.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편안했던 침묵이 이번에는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경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준노 씨 왜 이혼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 젊을 때 일밖에 몰랐대.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없는 사람이었대. 출장 가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내가 나와 일 중에 뭐가 중요해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한 거야. 응. 아내가 먼저 나갔고 아들은 엄마 편을 들었대. 그 뒤로 10년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 10년 아들과 10년간 연락이 없었다니. 오늘 민재가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대. 경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래.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준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 모습, 변명 한마디 없이 받아들이던 그 표정. 저녁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준노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노 씨가 들어와서 봉지를 열었어요. 김밥이랑 컵라면이었습니다. 점심에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라고. 그 말에 목이 메웠습니다. 낮에 그런 일을 겪고도 저녁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김밥을 먹으면서 준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민재가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은숙 씨한테 화난 게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물어봐도 돼요? 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아드님한테 준노 씨가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민재 말이 맞으니까. 맞다니요.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만 하다가 아내를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민재가 화내는 건 당연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0년간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찾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받고 있었습니다. 준노 씨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뭔가를 잃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밥을 다 먹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준노 씨가 돌아섰어요. 은숙 씨, 네, 오늘 정말 죄송해요. 불편하셨을 텐데. 대답하려는데 준노 씨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낮에 민재한테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처 주실 거면서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품이 따뜻했습니다. 40년간 기대왔던 어깨와는 다른 또 다른 안정감이었어요. 남편 어깨는 좁고 마른 편이었는데 준노 씨 어깨는 넓고 단단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인지 준노 씨 심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노 씨가 몸을 떼며 눈이 마주쳤어요. 준노 씨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들어가세요. 내일 또 연락할게요. 준노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딸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가 찬장을 열었고 남편이 쓰던 머그컵이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닦이지 않은 커피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꺼내 쓰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컵을 꺼내다가 다시 넣었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창밖을 봤는데 다이 구름 뒤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준노 씨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가족을 버린 사람일까? 아니면 나처럼 잃어버린 것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일까 알 수 없었어요. 손에 남은 물컵에 차가움만 또렷했습니다. 민재를 만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노 씨를 2번 더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민재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처 주실 거면서요. 준노 씨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을 버린 사람일까? 아니면 경이 말처럼 그냥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일까? 어느 날 저녁 준노 씨가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젊을 때 일밖에 몰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승진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나와 일 중에 뭐가 중요해?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준노 씨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잃었는지 아들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준노 씨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눈빛이 진심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쪽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수연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전화했어.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뭔데요? 입을 열렸는데 수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야근 중이야.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도 돼. 아, 그래. 급한 건 아니야.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끊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결국 말을 못 꺼냈습니다. 수연이한테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며칠 뒤 준노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찾아갈게요. 준노 씨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준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 집 같지 않았습니다. 준노 씨가 차를 내왔어요.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을 꺼내기 전에 준호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밀어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온기를 느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노 씨 어깨가 넓었어요. 35년간 기대왔던 남편의 어깨와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넓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제 심장인지 준노 씨 심장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노 씨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눈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이 보였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 40년. 가까이 한 사람만 사랑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입술을 느끼고 있다는 게 그게 죄책감처럼 밀려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준노 씨 손이 제 등을 쓸었는데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등뼈를 타고 번져나갔어요. 이 온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잠깐요. 제가 몸을 뗐어요. 준노 씨가 멈췄습니다. 준노 씨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준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어요.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준노 씨 표정이 굳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말을 이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서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고 수연이한테도 아직 말을 못했어요. 준노 씨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말도 계속 생각나요. 또 누군가를 상처 주실 거면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준노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만 자는 거예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노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갈게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준노 씨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봤습니다. 준노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아 주길 바랐던 걸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거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 잘한 거 맞죠?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죽은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바라는 건지. 방으로 들어서자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손잡이 쪽으로 향하다가 주먹을 쥐고 내려왔습니다.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멈추는 게 어쩔 수 없었지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닿았던 그 순간 따뜻했던 품, 그리고 제가 그만나요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그 모습. 왜 안 붙잡았을까요? 아니, 붙잡으면 안 됐어요. 제가 먼저 끝내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울었나 봐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진 속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혼잣 말이 나왔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노 씨와 헤어진 뒤로 여울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제가 먼저 그만 자고 했으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남편 영정에 인사하고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점심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먹고 잠들고 준노 씨를 만나기 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 수연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퇴근하고 그냥 왔어 들어가도 돼.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꺼내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뭐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예전이랑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눈치를 챘구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뭔가 있죠? 수연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만났어. 남자 수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요? 두세 달 됐어 경희 이모가 소개해줬어.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면 네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수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기로 했어. 왜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너한테도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말은 별로 없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줬어.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대답하려는데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서랍이었습니다. 엄마, 이 서랍 아빠 서재에 있던 거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열지 마. 왜요? 그냥 열지 마 수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열어볼게요. 수연아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낡은 노트가 나왔어요.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일기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아빠 일기장이에요. 수연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했어. 수연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쓴 글이었어요. 엄마 이거 읽어봤어요. 응, 한 번 그 뒤로는 문 열었어. 수연이가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목이 메웠어요. 5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곁에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자. 당신도 나도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난 사람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 마지막 문장에서 수연이가 멈췄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수연이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표지 위를 천천히 쓸고 있었는데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엄마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시간 좀 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복잡해요. 아빠 글씨 보니까 더요. 며칠만 생각할게요.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소파 위 쿠션을 잡고 있었어요. 수연아 제가 불렀지만
수연이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어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손가락이 쓸고 간 표지 위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랍은 열렸지만 제 마음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나야, 너, 준노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그 사람 아들이랑 화해했대. 수화기를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한테 10년간 부어온 적금 통장을 보여줬대. 매달 민재 이름으로 넣어왔다더라. 그리고 지갑 속에 민재 어릴 때 사진 있었던 거 알아. 그때 식당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준노 씨가 지갑을 꺼내다가 살짝 보였던 오래된 사진. 편지도 있었대. 10년간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들. 민재가 울었다더라. 아버지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기다렸거든요. 그랬대. 목이 메웠어요. 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수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야. 너처럼.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행복하게 살자. 그 문장 위로 수연이 손자국이 겹쳐 있었지요. 두 사람의 흔적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는데 손이 떨려서 바로 받지 못했어요. 엄마. 응. 수연아,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아빠가 쓰셨잖아요. 행복하게 살자고. 그게 혼자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삼촌한테 전화했거든요. 아빠가 그 여행 몇 달 전부터 코스 짜셨대요.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수화기를 준 손등에 핏줄이 도드러졌습니다.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준노 씨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노 씨가 서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은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준노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노 씨가 소파를 가르쳤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만 자고 했던 말 거둘 수 있을까요? 준노 씨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준노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딸 수연이가 와서 남편 일기장을 열어 줬어요. 5년간 못 열었던 서랍을요. 준노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서로가 곁에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그동안 그 약속이 족쇄처럼 느껴졌는데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희한테 들었어요. 민재 씨랑 화해하셨다면서요. 준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10년치 편지를 보여줬더니 민재가 울더라고요. 그 지갑 속 사진 민재 씨였죠.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준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손에 힘을 줬어요. 이번엔 빼지 않았습니다. 준노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 제가 먼저 끌어안았습니다. 68세 남자의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에 비해 단단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준노 씨 심장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노 씨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입술.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았어요. 준노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준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기대니까 편안했습니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어깨가 넓으시네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젊을 때 좀 했어요. 요즘도 아침마다 공원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정하시구나. 담담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런 대화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년간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준노 씨네. 저 재혼해도 될까요? 준노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후회 없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노 씨, 네, 잘 될까요? 준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죽을 가져다 줬을 때 그 손 공원 벤치에서 처음 올려놓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잘 되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 말을 듣는데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간 한 사람과 함께했던 제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재혼식이라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넷이서 저녁 먹고 잔 부딪힌 게 전부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노 씨 손을 잡으니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말보다 많은 걸 전하고 있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노 씨가 뒤에서 문을 닫았고 거실에 둘만 남게 됐습니다. 창 밖으로 다이 떠 있었는데 40년 전 남편과 결혼식 올리던 날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어색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준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지요. 준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긴장되세요. 조금요. 솔직하게 대답하자 준노 씨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68세 남자도 긴장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준노 씨가 천천히 다가왔고 손이 제 볼을 얼루만졌어요.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준노 씨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발빛이 얼굴에 비쳤고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하고 나서 손을 뻗어 준노 씨 어깨에 올렸어요. 탄탄했습니다. 68세라고 믿기 어려웠지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느끼니까 달랐어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준노 씨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구력이 좋으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손끝이 깊숙이 닿았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래 잊고 있었을 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달이 기울어 가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함께했어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5년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멈췄어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숨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하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얼굴을 봤더니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편안했어요. 네, 그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준노 씨가 저를 다시 끌어안았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이 소리가 앞으로 매일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직 안 주무실 거예요. 제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노 씨도 웃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쯤에야 눈을 떴는데 옆에 준노 씨가 누워 있었어요. 자는 줄 알았더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오래 못 자는 편이에요. 준노 씨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아침 해드릴게요.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고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5년간 혼자 아침을 맞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지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준노 씨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다가 내려놓기를 2번 반복했지요. 왜 그래요? 준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65세에 이런 아침을 맞을 줄 몰랐어요. 준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죽을 가져다 줬을 때에 그 손, 공원 벤치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 어젯밤 저를 안아줬던 그 손이었지요. 앞으로 매일 이원 아침이에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준노 씨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줬지요. 며칠 뒤 옛집에 갔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준노 씨 집에서 살기로 했지만 정리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5년간 혼자 맡았던 냄새였지요. 거실로 들어갔더니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영정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그 일기장 남겨 줘서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 씨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수연이가 찍어줬지요. 서랍 앞에 섰습니다. 5년간 열지 못했던 서랍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낡은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 옆에 사진을 넣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이 서랍에는 2사람이 함께 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손끝이 가벼웠어요. 5년 전 처음 닫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지금은 평화로웠지요.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나 행복하게 살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으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준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예쁘게 느껴졌지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35년간 함께했던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은 남아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들어왔지요. 혹시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든요. 65세에 재혼한 첫날 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68세라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밤새 꺼지지 않는 온기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